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생활과 과학 수업을 맡게 된 생명과학 교사 허영희입니다. 여러분과는 작년에도 선생님이 거의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첫 주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음, 생활과 과학이라는 수업은 크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내용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를 다 받았을 건데요. 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의 현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주제들이나 그런 것들은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교육 과정을 좀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생활과 과학이라는 수업은 시험이 일단은 있고요. 시험을 여러분들 객관식이랑 서술 중에서 뭐 두 개를 다 할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시험을 칠지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자세하게 이제 시험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끝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좀 흥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는 항상 참고로 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수업하는 내용을 우선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 내용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 꼭 말해주고 싶고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금 보이는 사진이 예방주사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예방주사를 다 맞아봤을 거예요.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이 시기별로 꼭 맞아야 하는 이런 예방주사가 정해져 있고, 그게 전산상에서 데이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빼먹은 거 없이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방주사가 어떤 원리로 질병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특히 요즘에는 이 코로나 이 백신이 워낙에 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주사가 어떤 그 우리 생명과학 이 이론적인 이 면역 부분에 있어서의 원리가 있어요. 이 예방주사의 원리.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차차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병의 구분을 보시게 되면요. 질병은 감염되는 것과 감염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아주 밀폐된 공간에 다른 사람 한 명과 둘이 갇히게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당뇨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겁을 먹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독감에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두려워질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감기나 독감,
코로나 이런 것들은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이겠죠. 당뇨병이나 혹은 뭐 심장병, 고혈압 이런 것들은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 이러한 질병들이겠죠. 자, 그러면은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자,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왜 어떤 거는 감염성 질병이고 어떤 거는 비감염성 질병일까를 구분해 보자면,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일단 병원체가 있고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있는 건 이 병원체가 옮겨 다니면서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없이 그냥 선천적인 어떤 자신의 이 유전자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나든지 혹은 그 후천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질병이 걸리게 되는 매개체가 없다는 얘기죠. 비감염성 질병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병원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감염성이냐 비감염성이냐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병원체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세균이 있어요. 세균. 자, 여러분들 세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항상 밖에 나갔다가 왔을 때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 바이러스보다는 세균을 우리 몸에서 떨쳐내기 위해서 그렇게 씻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균이 우리 생활 전반에 이 세균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어디에나 세균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의 농도인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이지 세균은 뭐 무균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는. 그래서 세균은 생물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세균에 의한 질병 중에는 결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상풍, 탄저병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핵은 여러분들 결핵 예방 교육 이런 거 들어봤죠? 결핵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피를 토하는 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고요. 파상풍은 어딘가에 뭐 녹슨 못에 찔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찔린 부분을 통해서 세균들이 급속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 부분들에 염증이 생기고 곪게 되는 이러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균은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을 통해서 들어올까요? 우리 몸에 갑자기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될까요? 그냥 우리 몸에서 건강한 피부를 통과해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몸에서 뭔가 찔리거나 그 다음에 뭐 찢기거나 해가지고 열리게 되면, 피부 조직이 열리게 되면 그걸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혹은 우리 몸에 나 있는 이런 구멍들, 코나 입 이런 곳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병원체들은 우리 이 건강한 피부 조직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에 뭐에 찔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밴드를 붙이거나 해서 막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병원체들이 침입하기 좋은 문을 열어주는 게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병원체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가면 약을 받을 때 항생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해외에는 항생제 사용을 정말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많이 처방해줘. 선생님만 봐도 이제 병원에서 약을 받을 때 항상 항생제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항생제가 말 그대로 이제 세균을 죽이는 약인데, 항생제라는 거는 내성이 생기게 돼요. 이 항생제의 내성.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항생제 내성 있는 아이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항생제 내성이 일어나는 이런 내성이 있는 아이들이 살아남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쭉 또 이 점점점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는 최대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성격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바로 나아야 되잖아요. 약을 먹었는데 한 5일 정도 계속 안 낫는다. 그러면은 막 그 의사 돌팔이다. 혹은 거기 병원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항생제를 처방해야 빨리 나으니까 사람들은 저 병원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이러스. 자, 여러분들 이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 없겠죠. 코로나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죠. 자, 바이러스는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겉에 이 단백질 껍질에 안에 핵산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대부분이. 자, 그래서 이 핵산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은 DNA 혹은 RNA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이하게도 이 핵산을 RNA를 가지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DNA라는 핵산을 가지는데 코로나는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코로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을 한번 보시면 감기, 독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홍역이 있는데 홍역 같은 경우는 열이 나고 그다음에 콧물도 나고요. 그다음에 막 이 붉은 반점이 막 생겨요. 붉은 반점도 생기고 막 입안에 막 뭐가 막 돋는 이런 아주 아픈 입안에 뭐가 돋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이러한 아주 종합적인 증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역.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홍역이 굉장히 흔했어요. 막 옛날 아이들은 홍역을 뭐 꼭 한번 알아야 그다음 이 어린 유년기가 지나간다고 할 정도로 이 홍역이 굉장히 성행을 했지만 요즘에는 많이 사라진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기에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우리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자, 에이즈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자, 에이즈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다 정지시켜 버려요. 체계적으로 점점점. 그래서 결국 이 면역에 이상이 생기면서 다른 합병증으로 죽게 되는 이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아직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에이즈가 예전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사망률이 아직도 무서운 질병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도 치료는 아까 세균 항생제였다면 바이러스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생생물이 있는데 병원체 세 번째 병원체로 원생생물은 세균 우리 그 생물의 구성 단계로 봤을 때는 세균보다 한 단계 위에 조금 더 진화된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눈에 쉽게 보이진 않아요.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보이는데 이 체계에 대해서는 생명과학 2에 가야 이제 자세하게 하는 거라서 일단 이 정도 하고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을 한번 보시면 말라리아, 그 다음에 수면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말라리아나 수면병 같은 것들을 어떤 그 나라에 가서 일어나는 병 있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나라에 가야만 걸리는 이런 병들 있잖아요. 풍토병. 그래요. 풍토병의 하나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 원생생물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질병인데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막 너무 춥고 너무 춥다가
너무 덥다가 막 이런 게 반복되는 이러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병 같은 경우는 채채파리라고 하는 이 파리가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주로 걸리는 질병인데 만약에 여기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 채채파리에 물리게 되면 일단 발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막 궤양이 막 생겨요. 궤양이 생겨. 그 부분이 막 돌기가 일어나면서 궤양이 막 생기면서 점점 열도 나고 두통, 막 토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불면증이 생겼다가 또 너무 오래 잤다가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면증의 증상도 좀 보이게 되고 그런 좀 무서운 질병입니다. 수면병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잘 걸릴 일은 없을 거고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갔다 와서 걸리게 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면병 같은 경우는 적절한 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냥 거의 뇌수막염이 와가지고 죽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죠. 그래서 일단은 질병은 다 무서운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병원체로 이제 곰팡이가 나오는데 곰팡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곰팡이는 주로 곰팡이가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이 무좀이 되겠습니다. 무좀도 여러분들 그 감염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무좀이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같이 이 욕실화나 이런 거를 같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이 상식적인 내용인데 질병에 감염되는 경로는 당연히 이 감염되어 있던 사람과 접촉하거나 혹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그 다음에 뭐 공기를 통해서도 매개될 수 있고 혹은 동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질병을 예방할 때는 꼭 마스크 착용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왜? 우리 몸에 있는 구멍 즉 코와 입을 막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턱스크 이런 거 안 됩니다. 구멍을 막지 않는 이 마스크는 그냥 장식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절대로 뭐 코만 내놓는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스크를 안 쓴 거보다 낫겠지만 마스크를 썼을 때 그 효과를 한 절반 이상 깎아내리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코를 내놓고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입만 내놓는 사람은 없죠. 뭐 먹을 때 입만 내놓나? 어쨌건 마스크 착용 꼭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당연히 손 씻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물이나 음식물은 꼭 생으로 먹기보다는 좀 가열해서 먹을 때 훨씬 안전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체 방어 능력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기르려면 여러분들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그냥 항상 밝고 건강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한다면은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물건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세균이 존재한다. 우리 주변에서 세균이 많이 서식하는 곳은 어디일까? 자, 빨간색으로 적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잠시 영상을 정지하시고 세 곳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세균이 많이 서식하는 곳 어딜까요? 세균. 선생님이 대학교 때 우리 과에 친구들 남자애들이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자취비를 아끼겠다고 4명이서 굉장히 다 쓰러져 가는 자취집에 4명이서 돈을 모아서 물론 집에는 혼자 산다고 얘기를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자신의 유흥비에 쓰고 그 아주 그 조금 안 좋은 이런 집에서 4명이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자신의 발에 있는 세균을 이 증식
시켜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겨서 이 발에 있는 세균을 배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실험실에 이 배양 도구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우리 여자 학우들이 경악했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들은 세균이 이제 자신의 발에 많이 뭐 증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 것처럼 세 곳만 한번 적어보길 바랍니다. 영상은 어차피 이거 50분 수업이니까 영상 조금 정지해두고 꼭 적으세요. 알겠죠? 일단 나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탐구활동. 우리 오늘 이번 시간의 마지막 활동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어디일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 과정을 고안해 보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우리 탐구 과정에는 기본적인 어떤 순서라는 게 있어요. 먼저 문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문제 인식.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여기 어떤 곳일 것이다, 화장실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그 설정한 가설을 그러면은 뭔가 검증을 하지 않으면 과학적인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건지 실험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행해보는 이러한 과정을 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검증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일반화 시키는 이 과정이 우리의 과학의 탐구 과정의 기본적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에 맞게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을 한번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이게 등교 수업 때 진행이 되었다면 같이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이렇게 할 텐데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학교를 왔을 때 선생님이 이거를 제출하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 활동을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5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교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